지금 집 벽을 한번 보세요. 둥근 구멍 2개가 나란히 박힌 콘센트. 평소엔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앱 설정 한 줄이 알고리즘을 바꾸고 작은 규격 하나가 산업의 길을 바꿉니다. 오늘은 그 콘센트 구멍이 한국과 일본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시계를 130년쯤 뒤로 돌려야 합니다. 1887년 한국은 서양에서 들어온 발전 설비를 통해 110V 전압을 받아들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도 서양에서 발전기를 들여오죠. 그런데 일본은 시작부터 한 나라의 심장이 2개 달린 구조를 갖게 됩니다. 1895년 도쿄는 50Hz 발전기를, 1896년 오사카는 60Hz 발전기를 들여왔습니다. 전압은 둘 다 100V. 그때의 선택이 일본 전력 시스템의 뼈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한국도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낮은 전압을 쓰고 있었고 그게 당장 문제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후반 한국에서는 방향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등장합니다. 1968년 한 전기공학 교수가 논문을 내면서 핵심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110V를 220V로 올리면 나라 전체가 구조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다. 단순한 주장 같지만 당시 정부는 이걸 국가의 체질을 바꾸는 문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1973년 한국은 전국 전압을 110V에서 220V로 바꾸는 대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이 $400도 안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수십 년짜리 공사를 떠하는 겁니다. 콘센트를 갈아엎고 가전이 바뀌고 공사기간 정전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눈앞의 편의보다 먼 미래의 구조를 고른 선택이었죠. 반대로 일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100V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미 100V에 맞춰진 인프라가 너무 많았고 바꾸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상에서 당장 불편이 폭발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라는 말이 결정을 대신했습니다. 무서운 건 그 굳이가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나라의 효율을 깎아먹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만 떠올리면 됩니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같은 일을 하려면 전압이 낮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흘러야 합니다. 수도관에 비유하면 쉽습니다. 수압이 낮은데 같은 양의 물을 보내려면 더 세게 밀어 넣어야 하죠. 그러면 파이프가 뜨거워지고 그 열은 전부 손실입니다. 전력 손실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100V는 220V보다 전류가 약 2.2배쯤 더 흐르고 그 결과 전선에서 새는 에너지는 대략 5배 수준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전선이라도 구조 자체가 불리한 겁니다. 감이 잘 안 오면 숫자로 보겠습니다. 2021년 일본의 한 연구소 보고서는 이렇게 추산합니다. 일본이 100V를 230V로 올리면 매년 70억 kWh의 전기를 아낄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200만 가구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콘센트 규격 때문에 매년 200만 가구분의 전기가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탄소 배출도 연간 500만 톤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 낭비는 일상에서도 얼굴을 드러냅니다. 일본에서 겨울에 난방을 틀어놓고 전자레인지를 돌리는 순간 집이 깜깜해지는 경험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자레인지가 1000W, 드라이기가 1200W, 동시에 켜는 순간 2200W 수준의 한계를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집 전체가 멈춥니다. 반면 한국은 같은 회로에서 감당 가능한 전력이 비교적 넉넉한 편이라 전자레인지와 드라이기, 밥솥을 함께 돌려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는 생활의 체감으로 남습니다. 고출력 가전에서는 차이가 더 커집니다. 일본에서는 거실용 에어컨이나 일부 전기 조리기기처럼 전력이 큰 제품이 100V만으로는 불편할 수 있어 별도의 200V 배선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용이 대략 15만 원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언급되곤 하죠. 한국에서는 콘센트에 꽂으면 끝나는 일이 일본에서는 전기기사를 불러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전기요금 차이도 자주 비교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약 303원, 한국은 158원 수준으로 언급됩니다. 같은 생활을 하는데 규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체감 비용이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콘센트는 생활의 불편을 넘어 산업의 운명을 건드립니다. 전 세계 전압 지도를 펼치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많은 지역이 220에서 240볼트를 씁니다. 지구의 절대 다수가 220볼트권입니다. 100볼트를 쓰는 나라는 사실상 일본이 유일하게 남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조차 120볼트죠. 중요한 건 유럽도 처음부터 220볼트를 쓴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1880년대 유럽도 낮은 전압을 쓰다가 1899년 독일 베를린에서 220볼트 전환이 시작됐고 이후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며 1987년에 230볼트로 공식 통일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결단의 문제였던 셈입니다. 이 결단이 산업 현장에서는 설계도로 나타납니다. 일본 가전사들은 일본 내수용 100볼트 제품과 해외 수출용 220볼트 제품을 따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같은 에어컨인데 전원부가 달라지고 부품 조달이 갈라지고 생산 라인이 나뉩니다. 비용 구조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한국은 220볼트, 60Hz, 전 세계 주류 규격과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LG는 국내에서 파는 제품과 유럽, 동남아, 중동으로 나가는 제품이 전원부 기준으로 크게 다르지 않게 설계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설계, 하나의 라인으로 넓은 시장을 상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힘을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같은 제품을 더 많이 만들수록 한 대당 원가가 떨어지는 구조. 한국 기업들은 이 구조를 강하게 누릴 수 있었고 일본 기업들은 규격의 분열 때문에 그 힘을 온전히 쓰기 어려웠습니다. 2021년의 그 보고서도 전압 통일이 되면 일본 가전사들이 내수와 수출 제품을 통합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못 바꾼다는 데 있습니다. 규격은 또 다른 방식으로도 작동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됩니다. 해외 기업이 일본에서 가전을 팔려면 100볼트에 맞춘 현지화를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도 일본 시장에 도전했다가 2007년에 가전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점유율이 1%를 넘기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일본이 외산 가전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된 배경에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장벽은 일본 기업을 보호한 게 아니라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2012년 일본 가전 대기업들의 결산이 크게 흔들렸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소니, 파나소닉, 샤프를 묶어 합산 적자가 1조 6천억엔, 한국 돈으로 약 16조 원 규모로 언급됩니다. 한 일본 대기업 최고 경영자는 주주들 앞에서 디지털 가전에서 패배자가 됐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세계적 기술력을 가졌는데도 자국 규격의 섬에 갇혀 세계 시장 흐름을 놓친 겁니다. 한 해외 유력 언론은 이런 현상을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는 말로 정리하기도 했죠. 섬 안에서만 진화한 결과 바깥 세계와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뒤의 장면은 더 차갑습니다. 2012년 한 일본 기업의 백색 가전이 중국 하이얼에 팔립니다. 2016년 100년 넘는 역사의 샤프가 대만 폭스콘의 약 4조 2천억 원 규모로 넘어갑니다. 도시바의 냉장고와 세탁 사업이 중국 미대하의 5,400억 원에 매각됐다는 소식도 있었고 2017년에는 도시바의 텔레비전 사업부 레그자까지 중국 하이센스에 팔렸다고 전해집니다. 2025년에는 히타치까지 매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간판들이 하나씩 섬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일본이 이런 함정에 한 번만 빠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압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휴대폰입니다. 1999년 세계 최초 모바일 인터넷으로 불리던 아이모드가 가입자 5천만 명까지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식 규격과 생태계에 갇혀 있다가 스마트폰 시대가 오자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폰을 갈라파고스 휴대폰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전기차 충전 규격입니다. 일본의 차대모는 최대 85kW, 세계 표준으로 언급되는 CCS는 350kW, 4배 차이입니다. 테슬라가 지원을 끊었다는 이야기, 닛산이 유럽 수출부는 CCS로 바꿔내보낸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규격이라는 뉴페, 같은 패턴으로 3번 발이 묶인 겁니다. 여기서 한국 쪽의 숨은 무기가 하나 더 보입니다. 한국은 1973년부터
2005년까지 110볼트와 220볼트를 함께 쓰는 과도기를 겪었습니다. 32년 동안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그 시간이 뜻밖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엔지니어들은 두 전압 환경을 모두 다뤄본 세대가 됐고, 그래서 제품 뒷면에 프리볼티지 100에서 240볼트 같은 표기가 붙기 시작합니다. 지구 어디에 꽂아도 작동하는 전원 설계가 경험으로 축적된 겁니다. 100볼트만 경험한 환경이나 220볼트만 경험한 환경에서는 얻기 어려운 감각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895년과 1896년에 갈라진 일본의 주파수 선택은 언젠가 생명과 안전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동쪽 지역의 전력 공급이 크게 흔들립니다. 약 440만 가구가 어둠 속에 놓였다는 수치가 언급됩니다. 놀라운 건 서쪽에는 전기가 남아 돌았다는 점입니다. 보내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못 보냈습니다. 동쪽은 50Hz, 서쪽은 60Hz. 주파수가 달라서 전기가 그대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주파수를 바꿔주는 변환소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량이 고작 10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일본 전체 전력 수요에 비하면 너무 작았습니다. 결국 도쿄를 포함한 동일본에서는 한 달 넘게 계획 정전이 이어집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며 전기를 끊는 윤번 정전, 같은 나라 안에서 옆 지역 전기를 빌려 쓰지 못하는 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이 220V 60Hz로 통일된 한국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융통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구조였습니다. 통일된 규격은 위기에서 속도로 나타납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오면 이 격차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를 보죠. 일본에서 100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속도가 너무 느려 사실상 생활에서 쓰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의 200볼트 배선 공사가 필요한데, 오래된 아파트는 주민 전원 동의가 있어야 공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급속 충전 규격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집에서도 느리고 밖에서도 느린 구조. 결과로 자주 언급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일본의 전기차 판매 비율이 약 1.6%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 한국은 220V 콘센트에 충전기를 꽂으면 기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이 넓게 깔려 있었고 출발점부터 달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짜 무거운 전장은 인공지능입니다. AWS,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이 일본에 약 280억 달러, 한국 돈으로 38조 원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금액도 크지만 더 중요한 건 전력입니다. 도쿄에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연결하려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100볼트 체계와 50Hz, 60Hz 분열 구조가 막대한 전력을 먹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열과 비용 손실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따라붙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AWS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운영 중이고 구글도 한국 데이터 센터 투자를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유로 거론되는 것 중 하나가 220V 60Hz로 통일된 안정적인 전력망입니다. 130년 전 콘센트 규격과 발전기 선택이 2026년 수십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투자 입지를 좌우하는 요소가 된 겁니다. 가전에서 시작된 격차가 전기차를 거쳐 이제 인공지능 패권 경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도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물론 논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따르면 100볼트를 230볼트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최소 1조 5,300억엔, 한국 돈으로 15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국 가정의 가전제품을 교체해야 하고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린다는 전망도 붙습니다. 알면서도 못 바꾸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택을 다시 보게 됩니다. 1973년 최빈국 수준이던 나라가 전국 전기 인프라를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결정이 당장 국민에게 준 건 편익이 아니라 불편이었습니다. 콘센트를 바꿔야 했고, 가전을 바꿔야 했고, 공사 기간의 불안정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은 32년 동안 쌓여 결국 국가의 체질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1조 4천억 원 규모로 언급되고 연인원 757만 명이 동원됐다는 기록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4일 마침내 대한민국 전체가 220볼트로 통일됩니다. 결과는 숫자가 말합니다. 전환 완료 후 한국의 전기 손실이 4.5%에서 5% 수준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같은 시기 미국이 6.7%, 일본이 5.0%, 영국이 8.9%였다는 비교도 함께 언급됩니다. 전선 하나를 새로 깔지 않고 전압을 올려 구조적 손실을 줄인 겁니다. 매년 400만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절약하게 됐고, 이는 450메가와트급 발전소 하나를 새로 짓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설명도 붙습니다. 발전소를 짓지 않고도 그만큼의 전기를 확보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삼성과 LG가 뛰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계 1위를 만든 요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기술력도 있었고, 마케팅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가 달릴 수 있는 도로 자체를 깔아준 것이 전압 전환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토양이 다르면 자라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콘센트는 사소해 보이지만 국가의 산업 토양을 결정하는 규격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220볼트를 쓰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닙니다. 인구 14억의 중국도 같은 전압권입니다. 2024년 글로벌 TV 출하량에서 중국 브랜드 TCL, 하이센스, 샤오미의 합산 점유율이 31.3%, 삼성과 LG 합산이 28.4%를 넘겼다는 수치가 언급됩니다. 한국이 과거에 누렸던 규모의 경제를 더 큰 스케일로 밀어붙이는 나라가 이미 나타난 겁니다. 전압을 바꿨다고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끔 집 벽에 콘센트를 보면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저 작은 구멍 2개가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압축해 지금의 일상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다음 50년을 바꿀 결정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규격은 늘 조용합니다. 대신 한번 굳어지면 나라의 미래를 오래 붙잡습니다.